2018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란 큰 과제를 두고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우리의 정기국 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여는데 여기서도 비핵화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양 교수님, 일단 이 북한 최고인민회의 어렴풋이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를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국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 헌법을 개정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예산 결산을 심의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국가기구 여기에 대한 조직 개편이라든지 인사 개편 여기에 대해서 특히 인사에 대해서는 소환을 하기도 하고 선출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최고인민회의가 좀 나름대로 북한에서는 중요하다 보이고 어떤 때 좀 중요한 것은 대남 정책, 대정책이 있어가지고 혹시 당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추인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서 대남 대정책 변화에 대해서 직접 어느 수준에서 언급하고 또 그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 이것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대로 사실 시기가 시기니만큼 과연 비핵화 관련 메시지가 나올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최고인민회의의 이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국가의 대외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이 있고 인사를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 결산을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이제 핵 보유국으로 2012년에 그 헌법 서문에 명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비핵화를 하려면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바꿔야 되는데 지금 바꿀지 아니면 이제 다 해결된 다음에 내년에 바꿀지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와 관련된 어떤 입장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대외 정책의 입장을 발표하도록 돼 있고,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국 회의에서 북미 대화라든가 남북 관계에 관련된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는 그런 당의 결정을 추인하고 그걸 이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입장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이제 바뀔지, 그러니까 김영남으로부터 바뀔지, 그다음에 내각 총리가 지금 박봉주인데 내각 총리가 바뀔지, 아니면 관련된 여러 이제 부위원장이라든가 부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바뀔지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어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 모습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 이 모습을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3년 만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공개를 지금 하는 걸까요? 이 북한은 당 우위의 국가 체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기구도 당적 지도를 받고 또 인민군대도 당의 군대, 당적 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국가의 주요한 정책 이런 부분도 사전에 당의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어쩌면은 최고인민회의 같은 곳에서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면 반드시 그 전에 당 정치국 회의라든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왔을 이런 당, 국가기구 이런 데서 주요 결정사항에서 절차를 중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연장선을 볼 수 있고, 특히 이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북한은 아마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정상국가 절차 제도를 따른다. 그것을 좀 더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 대한 공개를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그 북미 정상 간의 물밑 접촉이라든지 그 정상회담 언급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치 본인들도 이제 좀 그런 언급을 본격적으로 했잖아요. 조미 대화라는 조선과 미국의 대화. 이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노출하면서 좀 미국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주는 어떤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확실하게 물밑 접촉을 했고 비핵화 관련된 그 의제로
논의를 뭐 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시기에 있어서도 5월 말이나 6월 초로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있었던 의구심들 특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은 뭐냐면 미국이 과연 정말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까 예. 이런 이제 의구심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 확실히 한다. 이것을 이제 못 박았던 것 같고 예. 그게 이제 응답 차원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확실하게 이제 북미 대화를 한다. 물론 정상회담 표현은 안 했습니다만은 조미 대화를 한다는 식의 얘기를 해서 응답하는. 그럼 우리도 이제 나가겠다. 확실히 이렇게 이제 양국이 이걸 완전히 컨펌하는,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물밑 접촉을 통해서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양국 간에 그런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자.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순서로 보게 되면 시간적으로 보면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답신을 보내는 이런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는 공식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일각에서 좀 제기했던 취소로는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대화와 회담, 약간 남북과 북미를 보는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뉘앙스. 이거는 좀 어떻게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남북 대화 이렇게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하면 대화 표현 쓰고 예. 좀 뭐랄까 구체적인 행식을 띈 이럴 때는 회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이 회담이라는 것은 대화 여기에 포괄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전인일 박사님 잘 말씀해 줬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좀 뭐랄까 이 정상회담,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어떤 남북 관계 그 대화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조금 언급하다가 이제 이 남북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장소, 예. 날짜 이런 거 다 정해지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제 이 남북 정상회담 언급했죠. 예. 또 그리고 아마 그 이 북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북미 대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만도 여기에서도 실무 접촉에서 어느 정도 장소와 날짜가 예. 확실히 정해지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미 대화라는 표현이라보다도 북미 정상회담 이란 표현을 쓸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뭐 북미 대화, 북미 정상회담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국제사회가 모두 북미 간의 정상회담 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소위 말해서 메시지는 그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저희가 좀 사진이나 있으면 보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뒤쪽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원탁에는 앉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김영철 부위원장의 얼굴을 최근에 많이 봤고 실세 중에 실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원탁에 못 앉았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뭐 원탁에 앉은 사람이 10명인 걸로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병서가 빠진 상태에서 10명이 지금 앉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상무위원과 정치국 위원이 앉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정치국 위원이 정위원이 14명이고 상무위원이 4명이기 때문에 18명 예. 정도가 이제 앉아야 되는데 아마 다 앉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서열 10위라고 이렇게 따지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서열 따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김영철도 정치국 위원인데 예. 왜 뒷전에 앉아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구심이 듭니다만은 예. 숫자를 세면 김영철이는 한 11번째입니다, 사실. 아, 딱 잘리는. 네, 딱 잘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아직은 10등 안에 들지 못한 것 아닌가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병서 후임으로 김정각이 총정치국장으로 지금 추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모습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정치국 회의에서는.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 전 박사님 말씀에 좀 보완을 하자면은 예. 북한에서 서열이라는 것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5명, 그다음 정치국 위원, 그다음 정치 후보위원 이런 서열이 있습니다. 예. 아마 지난해 이 10월 7일이죠. 지난해 그 북한의 당 창건일 3일 앞두고 10월 7일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 정치국 상무위원 이에 대해서 아마 보선이 있은 것 같고 또 정치국 위원들도 좀 몇 명 바뀐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 단계에는 정치국 상무위원이 5명이고 예. 정치국 위원이 11명인가 그렇게 돼 있고 아마 그 후보위원이 좀 더 그 작지요. 일단 어쨌든 간 지금 이제 11명을 보면 아마 서열대로
앉아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김정각이가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지난해 10월 7일 당중에 전원회의에서 총정치국장으로 이렇게 되면서 아마 상무위원으로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 예. 최근에 거의 모습이 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픈 것인지 아니면은 이 회의에서는 뭐 중요한 역할이 없어서 참조 안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서 정확하게 예. 이번에 인사개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그 이 국무위원회 예. 이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만약에 이 검명되지 않으면은 예. 아마 또 개편 이 변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거기에 검명되면은 아마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기타 부분으로 불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론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서 만날까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뭐 평양을 고집하는 북한 또 미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어디가 좀 유리할까요? 각자에게. 그거 정말 알기 힘들죠. 사실은. 예, 뭐 북한은 당연히 평양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초청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미국이 또 평양으로 가겠습니까? 자존심이 있는데. 네. 미국 입장에서는 뭐 워싱턴으로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말 신변안전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리 정상회담을 하러 뭐 일테면 타지로 떠난다 할지라도 만일에 무슨 사태가 생겨가지고 혹시 테러를 당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북한으로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열차나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선호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평양이면 최선이고 아니면 최소한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몽골이라든가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은 또 비행기를 타더라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네. 갈 수 있는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점이 유동적이죠. 5월 말일지 6월 초일지 그러니까 장소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시기가 미완성된 그런 상태로 지금 왈가왈부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딜까 생각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제3국 우리나라가 우리나 괜찮지 중립지역 않습니까? 물론 이제 판문점도 좋은데 우리로서는 좋은데 예. 북한도 부담스러워하고 미국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거든요. 판문점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도 미국도 아닌 제3국인데 과연 그게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는 몽골이 될지 예. 아니면 이제 그 1989년이죠. 당시에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이죠. 그다음에 여기 고르바초프와 예. 몰타 근처에 있는 무슨 공해상에서 회담을 한 적이 있어요. 공해상에서요? 공해상에서 어. 서로 이제 껄끄러우니까 예. 우리도 그러면 그러니까 이번에 북미 회담도 혹시 공해상에서 어디 적절한 그러니까 우리 동해 쪽도 공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그런 데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뭐 하와이 근처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싶은데 어떻든 이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많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신변안전이 보장이 안 된 이런 것은 아주 꺼리는 거 아닌가 싶고 만약에 이제 상상입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두려우면 예. 이를테면 신변안전 보장이 두려우면은 미국이 칸보이를 하겠다, 엄호를 하겠다, 전투기 동원해서 뭐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소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우리 전 박사님께서 이제 몰타 이렇게 말했는데 몰타는 89년도에 이제 이 고르비하고 예. 저 레건하고 이렇게 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뭐냐면 지중해 몰타라는 것은 그 이제 조그만 섬이잖아요. 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몰타 지역도 중요하지만 그 해비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80년대 말 냉전을 종식하고 국제사회의 화해 협력을 이끄는 그런 거지요. 라고 한다면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몰타형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다시 말해서 이 한반도에 있어가지고 긴장을 완화하고 다시 말해서 냉전을 끝장내고 평화 협력으로 가기 위한 이러한 이 회담의 출발점이 이번 판문점 우리 적정인 평화의 집이 아니겠냐 이렇게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반도의 몰타형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적절한 표현 이렇게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평양을 선호하겠죠. 예. 또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3국을 좀 선호한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몰타형의 남북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어
판문점에서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러한 것을 직간접적으로 북측이라든지 미국 측에 보낸 거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도 미국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이 뉘앙스의 메시지랄까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워싱턴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 워싱턴을 가려면 지금 비행기를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대북 제재 문제도 있고 특히나 북한에서 참매 1호 2호가 론스톱으로 워싱턴을 갈 수 있는 그것이 넘게 안 되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라든지 다른 쪽에서 전세계를 줘야 되는데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이 빠르잖아요.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확고한 비핵화에 대한 선물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진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을 다 감안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장소 문제를 밀고 당기는 행태를 취하고 있지만 결국은 평양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제 관련해서 사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관련된 입장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좀 접점 찾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물밑 접촉에서 뭔가 건질 게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5월 말 6월 초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물밑 접촉을 통해서 의제는 비핵화는 확실히 정해진 것 같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 우리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측 관계자들에게도 그 얘기를 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용어가 한반도 비핵화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우리 확장 억제까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핵 우상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 용어를 정확히 뭐 아직 영어로 지금 표현된 것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반도 비핵화일 가능성이 높고 어떻든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 같은데 다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죠. 비핵화를 어떻게 할 건가는 북한과 미국의 셈법이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히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려고 할 거고 미국은 단칼에 그냥 일괄적으로 한 번에 비핵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뭐 우리 양 교수님도 얘기하고 또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역시 큰 틀에서는 비핵화를 합의를 하지만 예. 그걸 구체적으로 행동에 있어서는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미국이 그걸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비핵화를 한다고 한다면 몇 년씩 끌면 안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단기간 내에 뭐 빠르면 뭐 한 6개월 내외라도 아니면 1년 내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미국은 계속 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대타협은 되겠지만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역시 좀 간극이 있다 보니까 우려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먼저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좀 정전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89년도에 그 미소 간의 몰타 회담 했는데 예. 그 당시에는 레이건이 아니고 아버지 부시 대통령인 것으로 지금 지켜지긴 하는데 정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 정 박사님께서 레이건이 맞을 것 같은데. 89년도 같으면은 89년 부시 레이건. 아버지 부시 아니겠어요? 아버지 부시는 91년이나 뭐 그렇게 등장하지 않았나? 네, 저희가 다시 그때는 나중에 한번 93년부터는 이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예. 94년도에도 클린턴 행정부에서 제네바 합의를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예. 그건 또 우리가 팩트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어제는 크게 거의 정해졌다고 이렇게 알려지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 북한의 비핵화 예. 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이렇게 돼 있고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좀 더 다른 차원이 되겠죠. 물론 북한의 비핵화는 갖겠죠. 예. 그러나 이제 이 북한 입장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체제 보장 아니겠습니까? 체제 보장 속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여기 보면은 뭐냐면 경제 제재 이것도 해제해라. 또 그리고 저 수교 문제 해라 이렇게 했고 또 미국이 강조하는 부분은 최근에 들고 나오는 것이 인권 문제를 많이 들고 나오고 네. 있죠. 아마 그런 차원을 봤을 때 북미 간에도 아마 뭡니까 이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핵심을 함에도 양국 간의 저 나눔 관심사항 이런 것이 아주 포괄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북미 정상은 한 200, 3일 정도 하면 많은 논의를 하고 그 속에서 핵심적인 예. 비핵화와 체제 보장에 대한 큰 원칙과 방향의 일종의 합의문일까 네. 이런 것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현준 우석대 초빙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